가족한테 빌려준 돈은 준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시어머니의 고함이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그 뒤로 신우이의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억을 빌려주고 2년을 기다렸더니 돌아온 건 돈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늘하게 웃으며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시댁의 모든 금전거래 내역과 통화 녹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자신이 전혀 모르는 억대 대출 영수증이 나왔을 때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이 자신에게 한 짓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과 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늦은 오후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 복도. 지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곧장 705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지훈은 손에 들린 갈색 서류 봉투를 한번 내려다보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초인종이 2번 울리고 나서야 안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잔뜩 부은 눈에 트레이닝복 차림의 희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올케 언니? 이 시간에 예고도 없이 웬일이야? 희진이 문틈에 몸을 기대며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싹 다 무시하고 벌써 2달째야. 사람 피 말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지훈이 서류 봉투를 희진의 가슴팍에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아, 뭐야? 갑자기 들이밀고 난리야. 사람 놀라게. 희진이 봉투를 뒤집어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용 증명이야. 2년 전에 아가씨 신혼집 전세금 모자라다고 해서 내가 내 통장 털어서 빌려준 1억. 갚기로 한 날짜가 벌써 석 달이나 지났어.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희진의 얼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희진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첫 장을 훑었습니다. 글씨를 읽어 내려가던 희진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올케 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어? 나 요즘 돈 없어서 죽겠다고 뻔히 알면서 핏줄끼리 어떻게 이런 끔찍한 종이 쪼가리를 들이밀어. 희진이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문틈에 기대서서 희진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희진은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희진이. 엉엉 엄마, 올케가 지금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당장 돈 내놓으라고 나한테 윽박지르고 난리 났어. 무슨 고소장 같은 무서운 종이 들이밀면서 날 당장 감옥에 보낼 것처럼 굴어. 엄마, 나 무서워 죽겠어. 희진이 코를 훌쩍이며 목소리를 한 옥타브 끌어올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뭐야? 지훈이 걔가 미쳤어? 아이고, 내 새끼 울지 마.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당장 그 기집애한테 전화할 테니까. 지훈은 희진이 전화하는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 사이로 슬쩍 자신을 올려다보는 희진의 눈동자에 젖은 속눈썹 너머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지훈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굵은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이지훈. 너 지금 내 딸 집에 쳐들어가서 무슨 행패를 부리는 거야?
애를 얼마나 잡았길래 애가 숨도 못 쉬고 울어. 어머니, 저는 행패를 부린 게 아니라 빌려준 제 돈 1억을 이제 그만 갚으라고 정당하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지훈이 오피스텔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빌려준 돈? 아이고, 기가 막혀서. 한 이불 덮고 사는 가족끼리 오간 돈이 무슨 얼어 죽을 빚이야. 그건 내가 올케로서 신우이한테 당연히 베푼 거지. 가족한테 빌려준 돈은 그냥 꽁으로 준 거나 마찬가지야. 어디서 천박하게 가족끼리 돈놀이를 하려고 들어. 시어머니가 숨도 쉬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푼돈도 아니고 피 같은 제 돈 1억입니다. 아가씨가 직접 도장 찍은 차용증도 다 있고 갚기로 한 날짜도 한참 지났습니다. 차용증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있는 집 딸이라 돈 좀 있다고 유세 떨면서 흔쾌히 줘놓고 그걸 이제 와서 무기로 삼아서 내 불쌍한 딸년 목줄을 죄어. 내가 그러고도 피가 도는 사람이야? 독사 같은 기집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희진이 코를 푸는 소리와 함께 킥킥거리는 웃음이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시간이 3분 47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뜻 아주 잘 알겠습니다. 지훈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내려온 지훈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대시보드 위에 끼워둔 작은 사진 한 장에 멈췄습니다. 유치원 앞마당에서 분홍색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6살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이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다 막아줄게. 무조건 지켜줄게. 지훈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방금 전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파일을 클라우드 폴더에 올렸습니다. 이어서 지난 2년간 희진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1억 원이 빠져나간 계좌 이체 확인서, 희진이 서명한 차용증 사본까지 하나하나 같은 폴더에 올렸습니다. 폴더 이름은 시댁이었습니다.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선 민재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던 지훈을 힐끗 보더니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냈습니다.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너 퇴근길에 희진이 집에 들러서 한바탕 뒤집어 엎었다며? 민재가 맥주캔을 따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뿐인 내 여동생이 지금 장사도 안 돼서 중내 사내하는데 그깟 1억 정도는 오빠인 나봐서라도 그냥 융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차용증이 다 뭐고. 내용 증명은 또 뭐야? 내가 좀 심하게 유난 떠는 거 안 보여? 민재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깟 1억? 지금 그 생떼 같은 내 돈을 그냥 융통해 준 거라고 했어?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핏줄이잖아, 가족. 우리가 남이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며느리인 내가 속 좁게 굴지 말고 맏며느리답게 좀 넓게 봐라. 민재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민재의 옆모습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민재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고민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내의 1억이 동전 한 입만큼도
무겁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쇼핑몰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나란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이며 두 계좌 사이의 거래 내역을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출근 전에 스마트폰으로 희진의 소셜미디어를 열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릴수록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진, 보름 전 발리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비키니 사진, 한 달 전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찍은 셀카. 지우는 게시물 하나하나를 캡처하며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쇼핑몰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부장님, 오늘부터 법인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나간 내역 전부 분리해 주세요. 한 건도 빠짐없이요. 지훈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러십니까? 혹시 나라에서 세무조사라도 나오는 겁니까? 이 부장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더러운 것들 좀 싹 다 털어내고 정리 좀 하려고요. 이번 주 안으로 아주 깔끔하게 부탁드릴게요. 지훈이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지훈은 민재가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현관 옆 신발장 위에 쌓인 우편물을 뒤졌습니다. 민재의 책상 서랍도 열어보았습니다. 서랍 안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된 시골 땅의 재산세 고지서와 희진이 사업자로 등록된 음식점 관련 우편물이 나왔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고지서를 한 장씩 찍어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서랍을 원래대로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밥 차려줄까? 지훈이 냉장고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응, 배고파 죽겠어. 대충 아무거나 빨리 간단하게 차려줘. 민재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며 민재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뒤면 딸을 친정 엄마에게 맡겨야 합니다. 지우는 국을 데우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주일 뒤 오전 11시 지훈의 쇼핑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직원 6명이 고개를 돌린 사이로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검은 핸드백을 들고 입술을 꽉 다문 채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지훈의 책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훈, 내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시집 식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동생한테 법적인 서류를 들이밀어.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책상 위에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볼펜 꽂이가 쓰러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제 사무실입니다. 직원들도 있고요. 밖에서 말씀하시죠. 지훈이 두 손을 모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뀌고 아니고 상관없어. 내가 우리 희진이한테 한 짓을 이 사람들도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봐요. 우리 며느리라는 게 시누이한테 돈 내놓으라고 겁을 줘요.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직원들을 향해 손가락을 휘저으며 외쳤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훈이 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들 잠깐 나가 계세요. 커피 좀 마시고 오세요.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복도로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둘만 남자 시어머니의 기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책상 위의 서류 파일을 팔로 쓸어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파일 속 종이들이 부채처럼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만해? 네가 그만해.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뭘 했는데 돈 좀 벌었다고 식구들을 깔보는 거야? 시어머니가 책상 위의 모니터 받침대를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모니터가 기울어지며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쿵 소리를 냈습니다. 지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뒤편 사무실 천장 구석에 설치된 CCTV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불빛을 확인하고 시선을 다시 시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어머니, 물건은 제발 그만 던지세요. 다치십니다. 지훈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다치긴 누가 다쳐? 네가 우리 가족을 다치게 했잖아.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다시 집어들더니 책상 위를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탁상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져 유리면이 갈라졌습니다. 지우는 입을 다물고 두 손을 맞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주먹 안쪽으로 손톱이 파고들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민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 받고 바로 왔어. 괜찮아? 민재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 마누라가 우리 집안을 뭘로 보는지 똑똑히 봐라. 시어머니가 민재의 손을 뿌리치며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민재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깨진 탁상시계, 기울어진 모니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지훈은 민재가 시어머니를 말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민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거야? 내가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야? 민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경찰 부를까? 지훈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 끈을 움켜쥐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르든 말든 해봐. 시어머니를 경찰에 넘기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까보다 기세가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엄마, 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민재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출입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뿌리치려다 이내 포기하고 민재의 팔에 매달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탁상 시계를 집어들었을 때 유리 조각이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한 방울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천장에 CCTV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빨간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일어나서 건물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소장님, 7층 701호입니다. 오늘 외부인이 들어와서 물건을 부쉈어요. 출입 보안을 강화해 주시고 부서진 물건 목록이랑 견적도 뽑아야 하니까 한번 올라와 주세요. 전화를 끄는 지우는 깨진 시계와 쓰러진 모니터, 바닥에 널린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한 장씩 찍어 클라우드 폴더에 올렸습니다. 며칠 뒤 저녁 민재가 출장 짐을 싸느라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현관 옆 옷걸이에 걸린 민재의 양복 안주머니를 훔쳤습니다. 손끝에 접힌 종이 한 장이 걸렸습니다. 펼쳐보니 처음 보는 은행 이름이 찍힌 대출 이자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란에 찍힌 숫자를 보는 지훈의 눈동자가 천천히 커졌습니다. 지훈은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다시 원래대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안방에서 민재가 캐리어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돌아가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우는 평소 거래하는 은행의 담당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과장님, 저 이지훈입니다.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저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제가 모르는 대출이 잡혀 있는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정 과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남편 양복에서 다른 은행 영수증이 나왔어요.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 건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동 명의면 원래 두 분 다 동의해야 하거든요. 이상하긴 하네요. 이틀 뒤 정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는 사무실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확인했는데요. 말씀하신 아파트에 다른 은행 대출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대표님 도장이랑 위임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도장을 맡긴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신분증으로 누군가 대리로 서류를 떼갔더라고요. 대출 나갈 때 은행에서 확인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대표님 본인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훈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정 과장님, 그 확인 전화 녹음 파일이 남아 있을까요? 은행 쪽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훈이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지훈의 눈에 핏줄이 잔뜩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대학 동창 목록을 뒤져 흥신소에 근무하는 옛 친구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선미야, 나 이지훈이야. 오랜만이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지훈아,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선미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 최근 돈거래 내역이랑 신우이 주변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좀 봐줘.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할게. 알겠어. 내일 점심에 보자. 지훈이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 화면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화면 위에 지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선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은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나와 근처 커피숍에서 선미를 만났습니다. 선미가 갈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지훈아, 내 남편이 아파트 담보로 뽑은 돈 전부 신우이한테 갔어. 선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신우이가 최근에 번화가에 카페를 하나 열었거든. 거기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더라. 지훈이 봉투 안에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민재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희진의 카페 계약서에 찍힌 보증금 액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지훈은 고개를 들어 선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선미야. 지훈아, 괜찮아? 괜찮아. 지훈이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과 달리 커피잔을 드는 지훈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은 민재가 대출을 받았던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제출된 위임장 사본이랑 대출 실행 당시 본인 확인 전화 녹음 파일을 받고 싶습니다. 고객님, 확인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요. 기다리겠습니다. 지훈이 대기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40분쯤 지나 창구 직원이 서류 봉투 하나와 USB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위임장 사본이랑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은 USB에 담아드렸어요. 지훈이 봉투를 받아 위임장부터 펼쳤습니다. 위임장 하단에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도장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자신이 평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위치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글씨체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USB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이지훈 고객님 본인이신가요? 네, 맞아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억양을 다듬고 톤을 높여 젊은 척 꾸몄지만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출 금액과 상환 조건 확인하셨죠? 네, 다 확인했어요. 남편이랑 상의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은행에서 세 블록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지훈의 어깨에 누군가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허리를 숙여 봉투를 집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도 같은 순간 지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훈이? 남자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태호 선배. 지훈이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태호. 대학 시절 법학과에서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 없던 선배였습니다. 졸업 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10년 만에 길 한복판에서 어깨를 부딪힌 겁니다. 태호는 남색 정장에 깔끔하게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몇 줄 늘었지만 날카로운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지훈의 손에 들린 은행 봉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핏기가 빠진 볼과 충혈된 눈을 보더니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훈아,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지훈이 봉투를 가방 안에 밀어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는 지훈의 대답을 믿지 않는 눈으로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만 하자. 바로 저기. 태호가 횡단보도 건너편의 조용한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안쪽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호가 아메리카노 2잔을 시키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 요즘 뭐 하세요? 지훈이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한 7년 됐나? 태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의 손이 물컵 위에서 멈췄습니다. 태호를 올려다보는 지훈의 눈에 무언가 흔들리는 빛이 지나갔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봐? 무슨 일 있는 거지? 태호가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지훈은 잔을 감싸 쥔 채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저 이혼하려고요.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우이한테 2년 전에 1억을 빌려줬는데 한 푼도 안 갚고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제 신분증을 훔쳐서
제 도장을 몰래 떼갔어요. 그걸로 저희 아파트의 대출을 잡았는데 그 돈이 전부 신우이가 새로 연 카페로 들어갔어요. 대출 확인 전화는 시어머니가 저인 척 받았고요. 지훈이 봉투 안에 위임장 사본과 USB를 태호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USB에 시어머니가 저를 흉내내서 은행이랑 통화한 녹음이 들어있어요. 태호가 위임장을 집어들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USB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있어요. 6살이요. 지금은 친정에 맡겨놨는데 양육권도 꼭 가져와야 해요. 지훈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이거면 충분해. 위임장 위조에 도장을 훔쳐서 서류를 꾸민 것까지. 거기다 시어머니가 너인 척 전화까지 받았으면 이건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가족 전체가 짜고 친 거지. 태호가 위임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위조 서류 만든 죄, 남의 이름을 도용한 죄, 그리고 그 돈을 빼돌린 죄까지 전부 걸 수 있어. 형사처벌로 가는 길이 깔끔하게 나와 있어. 지훈이 태호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선배가 맡아줄 수 있어요? 맡을게. 태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지금부터 시댁 식구들 앞에서 티내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굴어. 내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증거를 없앨 수 있어. 태호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잔을 감싼 지훈의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신발을 벗으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가 민재의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 씨, 저번에 어머니 사무실 오셨을 때 일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심했어.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줘. 지훈이 민재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돌려 지훈을 보았습니다. 의아한 눈빛이 지훈의 얼굴 위를 훑쳤습니다. 진짜? 내가 먼저 그런 말을 하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밥 차릴까? 오늘 갈비찜 해놨어. 지훈이 부엌 쪽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민재는 소파에서 일어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훈이가 미안하대.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응, 드디어 정신 차린 것 같아. 민재가 텔레비전 소리에 묻히지 않게 목소리를 높이며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흡족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은 부엌에 서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갈비찜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지훈의 얼굴 위로 뜨거운 증기가 번졌지만 지훈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호의 사무소. 태호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 나야. 급한 건 하나 들어왔어. 김희진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연 카페 있거든. 실제 주인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매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전부 뒤져줘. 그리고 김희진 어머니 이름으로 된 땅이나 건물이 있는지도 같이 봐. 범위가 좀 넓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박 실장이 볼펜을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필요해. 빠를수록 좋고. 태호가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지훈의 위임장 사본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턱을 짚었습니다. 일주일 뒤 태호의 사무소. 태호가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지훈을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박 실장이 전부 뒤졌어. 하나씩 볼게. 태호가 첫 번째 서류를 지훈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먼저 신우이 카페. 겉에서 보면 그럴듯한데 속은 엉망이야. 매달 나가는 이자랑 임대료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아. 개업하고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 지훈이 서류 위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적자를 메우려고 내 남편이 뒤에서 계속 돈을 대고 있었어. 은행 대출만이 아니야. 태호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었었어. 민재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통장에서 매달 300에서 5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전부 희진 카페 쪽으로 흘러갔어. 지훈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태호가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카드가 있지? 민재가 그 카드를 몰래 써서 희진네 카페 식재료 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석 달치나 나와. 지훈이 카드 결제 내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식재료 업체 이름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내역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선배,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 카드를 내 허락 없이 써서 남의 사업 비용을 낸 거니까. 이건 따로 돈을 돌려받는 소송으로 갈 수 있어. 태호가 서류를 한 장씩 파일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골에 논이 두 필지 있는데 본인 이름이 아니라 먼 친척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 실제로는 시어머니 돈으로 산 땅이야.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거네요. 맞아. 나중에 다 털어낼 수 있어. 태호가 파일 표지를 덮으며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증거는 다 모았어. 이제 언제 터뜨릴 건지가 문제야. 태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달력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이 한 달 뒤지? 네. 호텔에서 크게 하고 싶어 하세요. 친척이며 지인이며 다 부르겠다고 벌써부터 들떠 계시거든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달력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하자. 칠순 잔치에서요? 시어머니가 가장 자랑하고 싶어 하는 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 그날 전부 꺼내놓는 거야. 그래야 변명할 틈이 없어. 지훈은 태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잔치 준비를 맡을게요. 지훈이 등을 곧게 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훈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잔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할게요. 어머니가 부르고 싶은 분들 명단만 주세요. 호텔 연회장도 제가 알아볼게요. 지훈이가?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의심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야 사람이 됐네. 그래, 명단은 내일 보내줄게. 크게 해야 해, 알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네, 어머니. 크게 할게요. 지훈이 전화를 끊고 소파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고 어두운 화면 위로 지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가 보내온 명단은 130명이 넘었습니다. 친척, 동창, 동네 지인, 절에서 같이 다니는 보살님들까지 빼곡했습니다. 지훈은 초대장 발송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단에 사람을 좀 더 넣으려고 하는데요. 추가 비용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지훈은 시어머니의 명단에 민재의 직장 상사 3명과 부서, 동료들, 희진의 카페, 동업자,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상가 건물주까지 하나하나 추가했습니다.
초대장 작업이 끝난 주말, 민재가 1박 2일 출장을 떠났습니다. 민재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지우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사업체죠. 오늘 오후 2시에 부탁드렸던 거니요. 예정대로 와주세요. 1시간 뒤 이사업체 직원 4명이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결혼 전부터 모아왔던 금부치와 보석함, 개인 통장과 보험 서류가 든 금고, 친정에서 가져온 고가 가구 3점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지훈이 직접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고 물건 하나하나를 목록에 체크했습니다. 트럭이 떠난 뒤 지훈은 미리 주문해둔 중고 가구들을 빈자리에 배치했습니다. 크기와 색깔이 비슷한 것들로 골라두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달라진 것을 알아채기 어려웠습니다. 지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쿠션 위치까지 맞춰놓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다음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재는 거실을 한번 훑어보더니 캐리어를 세워두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출장 어땠어? 지훈이 부엌에서 물을 따라 건네며 물었습니다. 피곤해 죽겠어. 밥 있어? 응, 금방 차릴게. 지훈이 냉장고를 열며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치를 하루 앞둔 밤, 지훈은 태호의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태호가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 2묶음을 나란히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 희진 카페 사업자 계좌하고 오피스텔 보증금, 둘 다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냈어. 내일부터 희진은 카페 계좌에서 한 푼도 못 빼. 태호가 왼쪽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보증금도요? 응. 오피스텔 보증금도 묶였어. 만기가 와도 돈을 못 가져가. 지훈이 가압류 결정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오른쪽 서류 묶음을 밀었습니다. 이건 이혼 소장하고 형사고발장이야. 서류 위조한 것, 도장 훔친 것, 대출 사기친 것 전부 담겨 있어. 내일 잔치장에서 민재한테 직접 건넬 거야. 지훈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손바닥 위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선배, 내일이면 끝나는 거죠? 아니, 내일이 시작이야. 하지만 판은 우리가 짰으니까.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야. 태호가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으면 돼. 지훈이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올렸습니다. 가방 끈을 어깨에 걸치는 지훈의 턱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입술을 한번 꽉 다물었다가 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당일 오전 11시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하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쪽으로 화려한 꽃 장식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박이 수놓인 한복을 차려입고 연회장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두 손을 꼭 잡으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머, 어서 와.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호텔을 잡았어. 효부지, 효부. 시어머니가 옆에 서 있는 지인의 팔을 잡으며 자랑했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이미 200명이 넘는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한쪽 테이블에 모여 앉았고 희진은 입구 근처에서 카페 동업자와 나란히 서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검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가볍게 기침을 한번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해 주시러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 준
제 아내 이지은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은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지훈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마이크를 감싸 쥐고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칠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가족 덕분이에요. 아들 민재, 딸 희진이, 그리고 며느리까지.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는 가족이 있으니 제가 팔자가 좋은 거죠. 시어머니가 하객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부러움 섞인 감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단상 뒤편의 대형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축하 영상이 나올 차례였습니다. 하객들이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천장에서 내려다본 각도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지훈의 책상 위로 핸드백을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서류 파일을 팔로 쓸어 바닥에 쏟아내고 모니터 받침대를 밀어 넘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시집 식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연회장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멈췄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면을 올려다보다가 마이크를 쥔 손이 축 내려갔습니다. CCTV 영상이 끝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하얀 글씨로 자막이 떴습니다. 대출 본인 확인 통화 녹음.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이지훈 고객님 본인이신가요? 네, 맞아요. 연회장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무리 톤을 바꿔도 감출 수 없는 말끝을 살짝 올리는 특유의 억양.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대출 금액과 조건 확인하셨죠? 네, 다 확인했어요. 남편이랑 상의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연회장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 하객들 사이를 가르며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지훈은 단상 앞에 서서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민재 씨. 지훈이 민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신분증을 훔쳐서 내 도장을 몰래 떼갔지. 그걸로 우리 아파트의 대출을 잡았고 그 돈 전부 희진이 카페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으로 넘겼어. 지훈이 서류 봉투 하나를 민재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혼 소장이랑 고발장이야. 서류 위조한 것, 내 이름을 도용한 것, 대출 사기친 것 전부 들어있어. 민재가 봉투를 받아든 채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려 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진은 동업자 옆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녀 3명이 들어왔습니다. 태호의 사무소 직원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희진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희진 씨, 카페 사업자 계좌와 오피스텔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입니다. 희진이 봉투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서류를 읽는 희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희진이 목소리를 떨며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희진의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희진 사장, 이게 사실이야?
상가 건물주가 희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계좌가 묶였다는 거 아니야. 밀린 임대료 당장 내놔. 안 그러면 가게 빼. 건물주 옆에 서 있던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가 팔짱을 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우리 대금도 석 달째 밀렸어.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 희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접시가 쨍그랑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희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단상 위에 시어머니가 화면과 하객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시선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로 앞까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기를 쳤다는 거야?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딸한테 줬대. 세상에 저런 가족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손이 뒷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부터 꺾이더니 단상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재가 다급하게 지훈에게 달려왔습니다. 지훈의 팔을 움켜쥐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지훈아, 잠깐만.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 지훈이 민재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천천히 한 손가락씩 떼어냈습니다. 내 신분증을 훔친 게 오해야?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게 오해야? 그 돈 내 동생한테 갖다 바친 게 오해야?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또렷했습니다. 민재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뒤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걸어왔습니다. 지훈의 양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지훈은 민재에게서 몸을 돌렸습니다. 단상 위에서 쓰러진 시어머니도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오열하는 희진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바닥을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양옆으로 갈라서며 지훈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지훈의 등은 고닫고 시선은 정면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의 직장으로 소문이 번졌습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직장 동료 하나가 영상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인사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민재 대리님, 오늘부터 업무에서 손 떼시고 대기해 주세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민재가 전화를 끊고 빈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 가족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액자를 엎어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희진의 카페. 아침부터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식재료 납품업체에서 오늘부터 물건을 넣지 않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희진이 카페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텅 빈 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지훈은 친정집 거실에서 딸을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딸이 지훈의 볼에 두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 눈이 빨개. 지훈이 딸의 손을 잡고 입술에 갖다 대며 웃었습니다. 안 울었어. 바람이 불어서 그래. 거짓말. 엄마 코도 빨간데. 딸이 지훈의 코를 손가락으로 콕 찍었습니다. 지훈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머리카락에 코를 묶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칠순 잔치 이후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지훈의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지훈이 사무실에 출근하자 회계 담당 이 부장이 다급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부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윤의 쇼핑몰 고객 게시판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게시글이 한꺼번에 수십 개씩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쇼핑몰 로션 바르고 아기 피부가 다 헐었어요. 절대 사지 마세요. 우리 애도 온몸에 두드러기 났어요. 사진 첨부합니다. 아토피 있는 아이한테 쓰면 큰일 납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했어요. 글마다 빨갛게 부어오른 피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윤이 게시판을 아래로 내리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부장님, 우리 제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적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안전검사 통과한 제품들이에요. 이 부장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악성 리뷰 같은데 일단 지켜보죠. 지윤이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왔던 피부 사진들이 짧은 영상으로 가공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육아, 카페 3곳에 동시에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영상 조회수는 하루 만에 수백만을 찍었습니다. 조작된 진단서까지 첨부된 글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대표님, 오늘 하루 환불 요청이 300건 넘었습니다. 이 부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백화점 온라인몰에서도 연락 왔어요. 소비자 반응이 심각하니 당분간 입점을 중단하겠다고요. 마케팅 팀장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보고했습니다. 지윤이 두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하루 매출 그래프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이 부장이 지윤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지윤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서려다 책상 모서리를 잡고 멈췄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듯 한쪽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윤은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입원실 침대에 누운 지윤의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윤은 침대 위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한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색이 거의 없었습니다. 입원해 있으면서 일을 하면 어떡해. 태호가 노트북 화면을 반쯤 접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매출이 90% 넘게 빠졌어요.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지윤이 노트북을 다시 펼치려다 태호의 표정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태호의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찾아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윤아, 이거 봐. 태호가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앉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악성 글들 패턴을 분석해봤어. 수백 개 글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글을 올린 곳은 손에 꼽을 만큼 적어. 소수의 장비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돌려서 한꺼번에 뿌린 거야. 태호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 태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른 사진 2장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이었고 오른쪽은 몇 년 전 해외 뉴스에 실렸던 화상 환자 사진이었습니다. 왼쪽 사진 배경을 잘라내고 색감만 바꿨어. 합성이야. 우리 제품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진이야. 지윤이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수액줄이 꽂힌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는 알아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악성 리뷰가 아니야. 누군가 돈을 들여서 조직적으로 너를 무너뜨리려고 기획한 거야. 지윤이 고개를 돌려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민재랑 희진이겠죠. 지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봐. 지금 둘 다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태호가 태블릿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액대를 한 손으로 잡고 옷장에서 외투를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경찰서 가야죠. 가만히 누워서 당할 순 없잖아요. 지훈이 외투를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앞을 막았습니다. 혼자 가지 마. 같이 가자. 지훈과 태호는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 태블릿과 서류를 내려놓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합성 사진 원본 출처, 자동 프로그램 사용 흔적, 전부 여기 있습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합니다. 태호가 서류를 형사 앞에 밀며 말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빨리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지훈이 형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지훈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유튜버 2명이 사무실 앞에 와서 카메라를 켜고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못 나가게 하고 있어요. 지훈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지훈이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으려다 태호가 팔을 잡았습니다. 내 차 타고 가자. 빨리.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카메라를 든 남자 2명이 건물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생방송을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쇼핑몰 직원이세요? 아기 피부 망가뜨리는 제품 팔면서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지훈이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튜버 한 명이 지훈에게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대표님 맞죠? 피해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지훈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호가 유튜버의 카메라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입니다. 허가 없이 건물 안에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카메라 꺼주세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지훈을 둘러쌌습니다. 몇 명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 죄송한데요. 디자인 팀장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저도요, 대표님. 옆에 서 있던 직원 2명이 차례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훈은 3장의 사직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봉투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근데 저는 포기 안 할 거예요. 이 루머가 전부 거짓이라는 걸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여러분 생계도 이 회사도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이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사람 한 명 구했어. 보안 전문가인데 예전에 경찰청 사이버 수사 자문을 했던 친구야. 악성 글이 처음 시작된 곳을 역추적할 수 있대. 경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영장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회사가 못 버텨. 경찰은 경찰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이자. 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탁할게요, 선배. 다음 날부터 보안 전문가가 태호의 사무소에 장비를 펼쳐놓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악성 게시글의 접속 기록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보안 전문가에게서 태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찾았습니다. 글을 대량으로 올린 장비 여러 대가 전부 같은 지역에서 접속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PC방 한 곳입니다. 태호가 책상 위에 서류를 밀어내며 물었습니다. 그 PC방이 어디야? 희진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들어간 고시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태호가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지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윤아, 꼬리 잡았어. 다음 날 아침 8시 태호가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커피를 마시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입니까? 형사님, 이거 보세요. 태호가 서류 봉투를 형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안 전문가가 추출한 접속 기록과 PC방 위치, 접속 시간대가 빼곡하게 정리된 보고서였습니다. 악성 게시글을 대량으로 올린 장비들이 전부 한 곳에서 접속했습니다. 서울 외곽 PC방이에요. 그리고 그 PC방에서 5분 거리에 피의자가 숨어 있는 고시원이 있습니다. 태호가 보고서의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형사가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접속 시간대가 전부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네요. 네.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작업한 겁니다. PC방 안에 CCTV가 있을 거예요. 그 시간대 영상만 확보하면 누가 했는지 바로 나옵니다. 태호가 형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피해 회사 매출이 바닥입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코앞이에요. 빨리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형사가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장 청구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형사 2명과 디지털 증거 분석관이 해당 PC방에 들이닥쳤습니다. PC방 사장이 카운터 뒤에서 놀라 일어섰습니다. 뭡니까? 영장입니다. 서버 기록하고 CCTV 영상 확보하겠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분석관이 서버실로 들어가 하드디스크를 분리했습니다. 형사가 카운터 뒤 모니터에서 CCTV 영상을 돌렸습니다. 날짜를 맞추고 새벽 시간대로 이동하자 화면에 2사람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자리를 옮겨가며 여러 대의 컴퓨터를 번갈아 두드리고 있었고 여자는 옆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살짝 든 순간 모자 아래로 얼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여자가 마스크를 내려 물을 마시는 장면에서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희진이었습니다. 형사가 영상 파일을 USB에 담으며 옆에 형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시원 갑시다. 경찰 2팀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팀은 희진이 머물고 있는 고시원으로 다른 한 팀은 민재가 은신한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고시원 복도 끝 좁은 방문 앞에서 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희진 씨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가 다시 문을 두드리자 잠금 장치가 풀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희진이 부은 눈에 구겨진 티셔츠 차림으로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내밀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책상 위에 대포폰 3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대포폰을 증거 봉투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통장 사본과 송금 영수증 묶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형사가 송금 영수증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희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빠가 준 거예요.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희진이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원룸에서 끌려 나온 민재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민재와 희진이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재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비비며 형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형사님, 이건 동생이 주도한 겁니다. 희진이가 돈을 대서 여론 조작 업체를 쓴 거예요. 저는 옆에서 좀 도와준 것뿐이에요. 옆방에서는 희진이 코를 훌쩍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오빠가 시킨 거예요. 오빠가 PC방 가서 글 올리자고 한 거예요. 저는 하기 싫었는데 오빠가 자꾸 하라고 했어요. 조사실 CCTV가 두 사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태호가 기자들을 자신의 사무소로 불렀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와 사진을 펼쳐놓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지훈 대표의 쇼핑몰을 겨냥한 악성 루머는 전직 남편 김민재와 그의 여동생 김희진이 조직적으로 꾸민 보복 범죄입니다. 태호가 CCTV 캡처 사진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전에 이지훈 대표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이미 고발된 상태입니다. 궁지에 몰리자 해외 화상 환자 사진을 합성하고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짜 피해 후기를 대량으로 퍼뜨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쇼핑몰 제품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경찰에 제출되어 있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것입니다. 태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전 남편 일가 사기 대출에 이어 전처 쇼핑몰의 조직적 악성 루머 유포. 기사 아래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저 쇼핑몰 제품 원래 좋았는데 가서 사줘야겠다. 돈줄 내러 갑니다. 대표님 힘내세요. 하루 만에 쇼핑몰 접속자 수가 10배로 뛰었습니다. 품절된 제품이 속출했고 이 부장이 지훈에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매출이 칠순 잔치 전보다 3배가 넘습니다. 재고가 없어서 주문을 못 받고 있어요. 지훈이 모니터 화면의 숫자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님 공장에 연락해서 긴급 생산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사직서 냈던 직원들한테 전화해요.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와 달라고.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 민재와 희진이 수의를 입고 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앞에 몰려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민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고 희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경찰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자식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다가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차명으로 숨겨두었던 시골 땅은 이미 강제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먼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 좀 도와줘. 병원비가 없어. 큰어머니, 저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요. 전화를 받는 친척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침대 위에 내려놓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텅 빈 병실에 시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지훈의 옆자리에서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재, 김희진. 두 사람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사기를 저질렀으며 이후 피해자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성 사진과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 루머를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판장이 민재와 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범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들통이 난 뒤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희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피고인 김민재, 징역 3년. 피고인 김희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법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지우는 방청석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서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이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끝났어. 오늘 저녁에 데리러 갈게.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와. 지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법원 계단 위로 내리쬐는 햇살이 지훈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응, 엄마 간다. 1년 뒤 교도소 정문이 열리고 민재가 걸어 나왔습니다. 구겨진 비닐봉지 하나를 손에 든 채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재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위아래로 훑었지만 전화를 걸 곳이 없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은 번호를 바꿨고 대학 친구들은 익십이 석 달째였습니다. 민재가 교도소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출소할 때 돌려받은 지갑과 열쇠 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열쇠는 이미 잠금 장치가 바뀐 집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재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장 한쪽에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먹다가 스마트폰에 뜬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김민재님, 미지급 손해 배상금 잔액 안내. 자녀 금액 2억 3천만 원. 이달 납입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민재가 도시락 뚜껑을 덮고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안전모 아래로 땀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희진도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밀린 방세 때문에 짐이 처분된 뒤였습니다. 희진은 지방으로 내려가 번화가에서 2블록 떨어진 후미진 골목의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쌓여있는 그릇을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벌겋게 익었지만 고무장갑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기름때가 잔뜩 낀 바닥을 걸레로 밀었습니다. 퇴근 후 원룸에 돌아온 희진이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예전 친구들의 소셜 미디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브런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 백화점 쇼핑백을 든 사진. 희진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불 밑에 밀어넣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천장을 바라보거나 중얼거렸습니다. 희진아, 오늘 손님이 몇 명이야? 잔치 음식은 다 준비됐어? 간호사가 다가와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잔치는 없어요. 무슨 소리야? 오늘 내 칠순인데. 사람들이 다 오기로 했잖아. 시어머니가 간호사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병실이 아닌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훈의 쇼핑몰 사무실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층이었던 사무실이 3층으로 늘었고 직원 수는 4배가 됐습니다. 입구에 걸린 간판에는 주식회사라는 글자가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대표실에서 이 부장과 마주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매출이 업계 1위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5배 성장이에요. 이 부장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부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안 떠나고 남아줘서 고마워요. 지훈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 부장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버텼으니까 저도 버틴 거죠. 지훈이 작게 웃으며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지훈은 시댁과 얽힌 기억이 남아있는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던 딸을 데리고 한강이 보이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난 저녁, 지훈이 거실 창가에 서서 강물 위로 반짝이는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이 뒤에서 달려와 지훈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높다. 강이 보여. 그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훈이 딸을 안아 올려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불빛 예쁘다. 응, 예쁘네. 지훈이 딸의 머리에 볼을 대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다음 달 지훈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거짓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이용당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훈이 숨을 한번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회사 수익금 일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기부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법률 도움과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맑게 갠 주말 오후, 지훈이 새로 만든 아동복 브랜드의 사진 촬영 현장에 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딸이 알록달록한 원피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서 두 팔을 벌리며 돌았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제일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지훈이 무릎을 꿇고 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촬영장 한쪽에서 태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커피. 태호가 종이컵 하나를 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종이컵을 받으며 태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그때도 지금도. 뭘? 나는 변호사 일을 한 것뿐인데. 태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종이컵 뒤로 입꼬리를 감추었지만 눈가의 주름이 깊어지는 것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딸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태호 삼촌, 나 사진 잘 찍었지? 잘 찍었지. 모델 해도 되겠다. 태호가 딸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딸이 지훈의 손과 태호의 손을 한쪽씩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삼촌, 같이 가자. 배고파. 딸이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지훈이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촬영장 밖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이 세 사람의 등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족한테 빌려준 돈은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정이 깊을수록 가까울수록 돈 이야기를 꺼내는 쪽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빌려준 사람이 미안해하고 빌린 사람이 당당해지는 이상한 세상이죠.
지훈이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1억을 떼이고도 사무실에서 망신을 당하고도 남편에게 마저 버림받고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은 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남의 돈을, 남의 이름을, 남의 미래를 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주먹도 눈물도 아닙니다.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법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건 매정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